들어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즈 콘텐츠 토크쇼. 오늘 토크쇼에는 애니메이션 진흥위원장인 강문주 위원장과 함께 애니메이션 진흥 관련 제도 그리고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나 함께 업계를 지켜봐 주시고 애정어린 눈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크로스 벤처 파트너스 정무일 전무님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뭐 아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업계를 위해서 그 탄생 배경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는 2020년 9월 약 한 1년 반 전에 출범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 내부에 있는 그 자문위원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업계에서 약 10년 동안 노력을 했었죠. 애니메이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흥 법안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시도 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법안 안에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법안에 따라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 이제 16조. 네, 진흥법안 16조에 따르면 진흥위원회가 설치돼야 되고, 네. 그 설치된 거는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체육관광 그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시행은 2021년 6월 23일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아마 맞추어서 되는데 1년 반 동안 뭐 처음 해보시는 거지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제 자체적인 기금도 있고, 네. 영화발전 기금도 있고, 별도의 이제 그 조직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별도의 진흥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하지만 사실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의 이제 그 역할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업계의 전문가들 18분이 지금 그 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약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문화부라든가 코카와 같은 이제 관련 기관들에게 저희 애니메이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그게 한 2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인데 이제 연임도 연임 한 번에 가능해서 될 수 있는 거고. 올해 9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전무님은 거기 위원으로 참여 안 하셨다고 네,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오미크론 뭐 이렇게 변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오미크론 킬러 음료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레몬티. 네. 그래서 저희가 레몬티를 마시면서 방역 효과를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업계에서는 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업계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알고 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 법안으로 나온 지금 법안도 있지만 이게 아직은 법안에서 준비 중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성 후 지원 제도라는 뭐 그런 타이틀로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완성 후 지원 제도. 예, 이건 이제 법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협단체에서 많이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프랑스나 뭐 호주나 그런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작비 지원이 이제 제작비의 약 한 1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당 뭐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작비 총액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뭐 방송국에서 투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10%에서 지금 40% 정도로 대폭 늘리자.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기획 초기 단계에 그 피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사전 지원 제도죠. 네. 제작이 되기 전에 이제 심사를 해서 판정을 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콘텐츠를 굉장히 전문성을 또 요하죠. 그 전문성을 정도로 요하고 보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적격한 그 심사였느냐. 그래서 그거를 사후에 하겠다. 그래서 제작이 완성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럼 자동 지원 같은 거군요. 자동 지원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 정부 기관들, 진흥원도 있고 SBA도 있고 하면 어쨌든 이제 사전 지원이라고 이름을 뭐 붙이자면 이게 될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은 제작이 됐을 때 그 실체를 놓고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제 그냥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투자를 많이 해보신 전문의 입장에서 이런 지원 제도가 가지는 어떤 의미 또는 이것도 괜찮은 또 하나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전 지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완성이 되지 못해서 지원 사업의 결과 자체가 안 나타나는 콘텐츠들도 솔직히 있죠. 종종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물론 그 선정이 됐다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 뭐 그 콘텐츠의 어떤 평가를 하는 데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는데 이 지원 금액이 많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작은 금액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전체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 금액 자체가 전체 제작비 대비해 봤을 때는 뭐 많아야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금액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유치를 해야 되는 부담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사전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초기에 마중물을 어떤 정부 지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사후에 어떠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거나 그런 사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그게 초기 기획 개발이라든가 파일럿이라든가 뭐 이 정도 부분에서 또 어떤 사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따로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잘 이렇게 융합을 시키면 어떤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후 지원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는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될 부분들이 금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뭐 수출보험공사나 아니면 뭐 신보나 기보 이런 데에서 이제 완성보증 형태의 이제 보증 지원들이 일어나는데 이 완성보증 형태의 지원들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은 어디 뭐 방송사랑 계약이 됐다던가 해외 세일즈가 됐다라는 어떤 계약이 있다던가 이제 이걸 근거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후에 확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런 사전 계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완성이 됐다. 완성이 돼서 충분히 완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후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 정도로는 사전에 완성 보증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사후 지원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하고 맞물린다 그러면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완성된 콘텐츠들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는 이런 사후 지원 제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지원이 그전에는 없었죠. 이렇게 완성 없었죠. 지원이 대부분 이제 사전 지원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슈가 한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의 금액과 시기.
제작사들이 이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정부 진흥원이 여기에 이제 사업 계획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제작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전 지원적인 측면, 그게 금액이 많든 적든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어쨌든 완성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게 퍼센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의미는 있지만, 그럼 그 사이에 나는 무슨 돈으로 내가 만들지? 하는 이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보의 어떤 그 완성 보증 보험을 통한 부분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투자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면 더 좋은데, 이거는 완성이 돼봐야 아는 거니까 결국 오히려 투자 받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준비하시면서 그런 거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이 캐나다나 뭐 프랑스 같은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제도가 거의 성격이 자동 지원 제도거든요. 자동 지원 제도의 성격은 그 핵심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를 받습니다. 맞네요, 그죠? 네, 많이 받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도 그래서 이름을 원래 자동 지원 제도라고 했다가 자동 지원은 뭔가 좀 날로 먹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이 방점을 완성한 이후에 확정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완성 후 지원 제도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이게 방점이 약간 골로 간 것 같지만 여전히 자동적인 특권이 있네요. 확정적으로 내가 확정적으로 일정 받을 요건을 수 갖추면, 있다. 예를 들면 일정 요건이라는 게 국산적 판정 받고 또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미디어에 방향이 확정되고 편성이 확정되고 등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갖추면 이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참 여러 가지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시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확정적인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할 수 있어야지 제작사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질문한 부분에 이제 대답을 하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쨌든 제작을 완성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외의 그런 시스템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쪽도 똑같은 문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을 담보로 해서 다 쉽게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아까 그 수출 그 보험공사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매출 계약을 확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제도가 있으니까, 완성만 하면 정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자금 조달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면 그런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존의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이게 더 추가되면 좋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진행하는 데서는 선택을 또 요구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이제 사전 지원 제도에 뭐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그 선정에 대한 그 자범들, 왜 나는 안 됐냐? 공정의 예, 그게 항상 있었고, 또 실제로 지원했다가 또 아쉽게도 그걸 못 맞춰가지고 페널티를 또 부과하는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 되면 관련되었던 정부 기관도 좋은 뜻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작사들도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어떤 그런 스탠다드가 안 맞아서 되는 부분은 일단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어쨌든 뭐 실체가 있고 또 그게 어떤 특정한 요건들을 갖추면서 편성도 되고 인정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선순환으로 돌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이냐 사후냐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방점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 사실 방점은 사실상은 아까 이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선정되면. 그거를 이제 전체 제작비가 한 10% 정도라고 한다면 30-40%로 대폭 늘리는 게 사실은 방점이죠. 그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애니메이션이 제작사가 크든 작든 간에 다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일단은 어려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계분들이 많이 고민을 한 결과 이게 과연 환경이 바뀌고 뭐 어느 뭐 애니메이션 사업하기 좋아지는 환경이 갑자기 오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드라마나 뭐 이런 부분은 제작비의 한 80~90%를 담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의 10% 정도, 15% 많아봐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0%, 15%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 30% 30% 정도는 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완성 이후에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경우는?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이게 완성작업은 어떻게 조달을 하지? 지금하고 별반 차이는 안 날 것 차이는 같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전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제작비 조달이 얼만큼 됐냐가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과연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최종적인 투자가 돼서 그냥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후에 확정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일반 금융에서 그걸 통해서 뭐 융자를 얻거나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투자 형태로 또 저희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오면 전체 제작비의 뭐 30%나 40%를 지원을 통해서 리커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30~40%만큼은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꼭 사전에 지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결과보다 그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분명히 완성될 수 있고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원천적인 가치를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오히려 사전에 뭐 한 1~20% 지원받아서 80% 투자를 해서 시장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이게 리스크가 있느냐,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어떤 사후 지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완성 후 지원 제도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사전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조모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 리스크가 많이 줄은 거니까 어쨌든 완성이 네. 이제 거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정부 그 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사전 지원 제도는 그 사고 확률이 있거든요.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제작이 다 완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잘못 쓰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까 초기에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사후 지원 제도로 완성 후 지원 제도로 가게 되면 그 가능성은 제로가 되죠. 그렇겠네요. 어차피 완성되면 나가는 거니까. 이제 로스가 되는 정부 입장에서 그 지원 예산을 로스시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대신 또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한 해의 예산을 한 해에 소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멀티 이어로 가지 않는데 어떤 해에는 완성 작품이 많아지고 어떤 해에는 완성 작품이 줄어들면 그 예산이 이렇게 소진 예산 끝났으니까 금년에 안 됩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플렉스블한 룸도 또 필요한 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시스템상 네. 이런 방식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확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포인트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움직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쵸. 근데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만약에 어느 해에 저희 그 업체들이 신청 규모가 또 많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식당 갔는데 오늘 준비한 그릇 다 팔렸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저희가 그게 무서워서 이 방식을 안 하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 뭔가 그렇죠. 이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약간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전기차 지원 보조금도 소진되면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어쨌든 현재 뭐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매년 평균적으로 만들어지는 제작 양을 저희가 조사하면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정도의 아까 그 30, 4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혹시 소진되면 그럼 내년에 좀 기다려서 내년에 런칭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뭐 하루 차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해로 보면 1년이라는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예.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업계에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리나라 방송 3사, 뭐 케이블 TV, 그 다음에 뭐 OTT 뭐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1년에 수급하는 양이라는 거는 어쨌든 총량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적정 규모의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 그러면 이 제작하시는 이제 사업을 실제 하시는 제작사 단에서도 이게 1년에 내가 지금 빨리 받으려고 급하게 완성을 시킬 거냐 아니면 내가 충분히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면 아무래도 먼저 받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소진이 돼 갖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제가 볼 땐 자연적으로 이 업계에서 그런 순환이 되면서 내가 그냥 1년에 우리는 업계가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만 만들면 웬만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수요 공급의 조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당해년도에는 안 되겠지만 그게 한 3년, 4년 이렇게 오래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의미 있는 게 이 예산이거든요. 지원 금액이 10%대랑 뭐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 해외랑 공동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시장에 던지기가 좀 쉬운 좀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어요. 내 이거 50%는 한국에서 커버한다. 50%만 대라.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던질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한국 국산 인정 30%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30%에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를 주면서 많은 권리들이 또 넘어가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내가 투자한 걸 어떻게 리쿠브할 거야 했을 때 권리는 뭐 파트너가 많이 가져가고 이제 그런 데서 당당하게 자 최소 5대5야. 뭐 이렇게 해서 그 해외 공동 제작 기획과 또는 프리세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카드로 자신감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랑 공동 제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이제 조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 해외 애니메이션 제작 국가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사후에 하고 또 확정적으로 하고 금액을 30에서 50%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해외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서 그리고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신 게 몇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도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거를 또 신청해야 되는 제작사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들은 이제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걔들도 하다가 안 좋았으면 조정했을 텐데 계속 하는 거로 볼 때 이게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그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제 뭐 제작비의 10에서 30-40% 올라간다. 뭐 이제 사전 제작 그 확정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이제 장점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의무도 따릅니다. 의무도. 그 해외 이것도 역시 그 해외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의무는 뭐냐면 걔들이 그냥 30-40%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다 그 자국 그 일자리 창출을 했을 때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예산이 올라가고 30-40%로 제작비의 30-40%를 이제 지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도 설득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왜 애니메이션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해주고 10%에서 30-40%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을 국내에서 다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지금 현재 한 약 1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A라는 프로젝트에 10% 지원을 하면 3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30억이라고 치면 27억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 어차피 지원받은 거는 얼마 안 되고 제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 중에 하나는 해외로 가서 외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메인 프로덕션이 제일 비용도 그렇고 해외로 주기 좋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로 동남아시아로 이미 지금 벌써 한참 됐지 않습니까? 많이 가고 있죠. 제작사들 다 동남아시아나 뭐 해외로 그 외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30억이라는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3억을 예를 들어서 받고 나서 나머지를 큰 포션이 해외로 나가네요. 큰 포션이 해외로 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제작사들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이미 제작 경쟁력이 많이 그 이제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제작 경쟁력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가서 메인 프로덕션의 상당 부분 그쪽 가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30-40%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국에서 일자리 창출했을 경우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무를 이렇게 예산을 그 높이는 조건으로 10%가 아니라 30-40%로 늘려서 받았으면 그만큼의 일자리를 국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은 국내 소진을 조건으로 한다. 소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30-40% 줬더니 다 해외 가서 일자리 창출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국내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저희가 봐도 그 예산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용으로라도 국내에서 일자리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제작 그 역량 강화가 될 거잖아요. 그 지금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손을 놓는 상황이 꽤 이제 오래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메인 프로덕션 인프라가 지금 많이 붕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과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지금 메인 프로덕션을 다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라도 이런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도 좀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제작사 입장에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많게는 50%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국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은 자기가 먼저 써야 돼. 나중에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동남아시아나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좀 더 낮은 예산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로 가면 지원을 못 받아. 그죠? 그런데 완성을 하면 큰 포션이 예산이 지원이 돼. 그런데 당장은 또 그런 걸 할 만한 캐시가 없어. 이럴 때에 가질 수 있는 제작사들의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한 바퀴 돌면 선순환으로 가는 게끔 안착 하겠지만 그 처음에 한 바퀴 돌기까지는 제작사들을 포함한 이 생태계가 다 큰 뭐 어려움? 변화의 그런 그 과정을 겪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때 동안만 특별하게 한 2, 3년은 선지원과 이 사후 지원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업계가 이렇게 빨리빨리 순환이 되게끔 선지원 받았지만 이게 나중에 사후 지원을 자동으로 받게 되면 받은 만큼은 다시 뭐 파수로 내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디딤돌이 좀 제대로 갖추어서 이걸 고민하고 이 좋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없이 그냥 했으니까 이제 선지원은 이만큼 줄이고
사후 지원으로 다 갈 거니까 알아서 어쨌든 하세요.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볼 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모든 제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정답을 찾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후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 간담회가 한번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 업계,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부 부처나 그런 뭐 국회 예를 들어 계시고 뭐 예산을 책정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필요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 리쇼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그냥 그때 붙였었는데 리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랬었잖아요. 해외 공장 나가 있는 거 다 들어와라.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땅도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도 줄 테니까 왜 외국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 쓰면서 걷다 달러를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죠. 예, 자국 일자리. 창출하니까 들어와라. 근데 저는 이 리시오 프로그램을 하기에 애니메이션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짓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다가 뭐 새만금에다 공장을 짓는다던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하기엔 시간과 인프라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애니메이션은 지금 그동안에 상당 부분 많은 애니메이션 인력들도 우리나라에 배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큰 공장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갔었던 게 인건비가 싸니까 갔었는데 이제는 결코 그네들의 인건비가 아주 싼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후의 어떤 완성 지원 제도라는 전제 조건이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써라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얼마나 많은 지원들을 해줘요. 심지어는 뭐 청년 취업을 하면 뭐 얼마씩 주죠. 얼마씩 지원도 해주고 그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믹스를 해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 내가 그동안에는 60% 70% 이상을 해외 스튜디오들이랑 했는데 이걸 한국으로 끌고 와서 내가 한국에서 다 할 테니까 사후 지원해주면서 여기 이제 신규 애니메이션 하시는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 취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다음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정 부분 지금 지원해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해외를 안 나가도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이런 지원들 때문에 퀄리티도 훨씬 좋고 계약한 기간에 맞춰서 제작도 해주고 그러니까 난 굳이 외국 인도 안 가, 중국 안 가, 그냥 한국이랑 할래. 이제 이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 자체의 애니메이션도 잘 될 거지만 저는 외주를 해외로부터 수주받는 물량도 과거에 받았던 물량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은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제도를 그럼 완벽하게 저희가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나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제도들을 잘 믹스를 해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이 육성시킨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1년에 2천억씩 5년만 1조만 지원을 해주면 5년 후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매년 1조가 넘을 거다 라는 제안을 한다 그랬을 때 어느 누가 그거를 안 하겠냐라는 거죠. 다만 이게 타당성이 있어 물론 분석은 하겠죠. 그 타당성은 저희가 업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1년에 2천억이면 기존의 지원금 플러스 2천억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지원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한 500억, 600억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사후 지원을 캐파로 한 5억, 500억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30%라 50%라 그러면 1000억인 거고요. 전체 1000억 프로젝트에 50%가 지원이 되는 거고 30%라 그러면은 1500억 프로젝트에 30%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년에 전체 완성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기준으로 1,000억이라 그러면 재계산은 못해도 20편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전체 팟을 딱 캡을 씌워두면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는 부분을 네. 또 선지원으로 돌릴 수도 이렇게 뭐 있고. 너무 적다. 그럼 뭐 다음에 좀 줄여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 그럼 네. 다음에 늘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사후 지원이라는 하나의 제도만 갖고서 볼 거라기보다는 이 부분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후 지원 제도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설명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회 그가 올해 9월에 이제 1차 임기가 끝나는데 정리 꼭 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직접 지금 섭외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네, 말씀 해주신 게 저는 까였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그 리쇼링 예. 리쇼링 그게 제조업에서는 이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제조업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구글과 페이스북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도 어느 순간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기형적인 상태를 지금 바로잡으려고 트럼프 때 이제 리쇼링을 많이 엄청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조업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공장도 필요 없고 정말 일자리 창출 머신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한정된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가 제일 높은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왜냐면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예산을 저희는 뭐 10%에서 30-40%로 올리는 것이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꿈만 같은 일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이 타당성을 검토를 저희는 그래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에서 30-40%로 올리는 게 결국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남는 일자리 거죠. 창출해서 그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밥 사 먹고 뭐 하면서 경제가 돌고 거기서 또 세금 거쳐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를 아껴서 10%를 주고 해외 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국내로 돌아서 그게 리쇼링이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IP를 우선적으로는 먼저 시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게 IP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외 거래도 우리나라가 일감을 확보했을 때 그거를 일정 부분 또 지원하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또 확보하게 되면 그렇죠.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더 늘어나면서 그게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가설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캐나다나 프랑스나 호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부사장님 이제 이거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주장과 가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경제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분석을 해서 네. 지금 그 위원회에서 이제 문화부하고 얘기가 됐고 콘진원에서 올해 확보된 그 연구 용역 예산을 3월에 이제 공고를 해서 올해 시작하는군요. 연말까지 이 사안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경제적 그 타당성 네. 과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예산을 그렇구나. 네. 어떤 거 보면 뭐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예비 타당성 면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되면 좋은데 그죠? 예. 왜 다른 걸 하는데 이거는 면제가 안 될까? 왜냐면 이 부분들을 좀 저는 잘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뭐 정부에 대한 설득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영역은 정말 다양한 장르가 존재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존재들도 많이 있어요. 장르들도. 근데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 만약에 진행한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소외된 분야들도 왜 애니메이션만 지원해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경제 효과라든가 유발 효과. 예, 이런 네.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실히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메타버스다, NFT다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또 정부 지원 사업들도 되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메타버스나 NFT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도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영상물로서의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산업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충분히 메타버스 환경 아니면 NFT로서 또 하나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아이템 이런 걸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어떠한 시장에서의 효과들은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필수 요소로서의 문화 산업이다라는 걸 설득을 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뭐 몇십 조를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업계가 충분히 일정 저희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들은 뭐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쨌든 정부를 설득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산업이 이제 어쨌든 뭐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하이타겟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주로 어쨌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을 또 경제 논리로만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사회적 소수인 그 아이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 거, 제공해야 되는 것도 이제 사회적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문화 컨텐츠로서의 가치와 또 경제적 그 유발 효과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뭐 지금 예산에 10% 20% 늘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투자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그 정도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좀 전향적으로 이 스트럭처를 좀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 전 세계에서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을 잘 스터디해서 우리 한국에 맞는 또 제도에 맞는 그런 그 방식으로 좀 적용을 시키자.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 마켓에서 이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랑 미팅하면 걔네들은 진짜 비즈니스 구조가 심플하게 나와요. 우리가 60, 70% 할 테니 나머지 30%는 네가 할 수 있어? 아, 정말 부러웠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런 이제 어떤 체계화된 지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는 다 합니다. 어느 대선 주자도. 그러나 어린이가 미래가 되려면 잘 먹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보는 컨텐츠가 뭐 외국 애니메이션이나 보고서 이게 우리나라 건지 착각도 하고 잘못된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애니메이션은 마치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이익을 바라지 않듯이 우리의 미래를 짓듯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또 제작사들에게도 협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지금 현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지원 제도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초기 본편 같은 또는 무슨 지금 하여튼 기획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그건 살아있고 해야 되죠. 본편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그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본편 제작에 대한 부분도 현행과 크게 부담이 생각해보면 잘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본편 지원 제도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공고 났고 2월 뭐 금주중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출을 하는데 어차피 단년도 사업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한 있죠. 6개월 정도 더 늦게 받는 거예요. 이 완성 후 지원 제도라고 해서 몇 년 후로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제도보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사전은 이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되면 확정적으로 무조건 되는 나오는 거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당연히 이제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보나 신보 같은 데서 그냥 또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평가하면은 또 답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제도에 입각해서 이런 그 이제 보증을 해주는 완성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함께 연구를 해야 이 제도 때문에 피해 보는 데가 없을 것이고. 어쨌든 이 완성 후에 한다는 것이 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대로 이제 해결을 하고 원래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취지 제작 예산 그 지원 예산금을 확 늘리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또 획기적인 방법일 것도 같지만 이게 돌아놓고 보면 결국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윗돌 빼서 아랫돌을 고우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집을 짓고자 하는 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안 추진 중인 게 하나가 OTT 애니메이션 투자 쿼터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뭐 제목만 보면 이해가 될 거는 같은데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OTT를 쿼터로 이제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을 한 건데 저희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미디어 환경이 이제 급속도로 바뀌었죠. OTT로 재편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캐나다, 프랑스, 호주가 자국 그 OTT 플랫폼이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일정 부분을 그 나라 컨텐츠에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법안이 이미 3개국이 발의가 됐고 그 중에 프랑스는 작년에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에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또 자국 그 OTT도 있을 텐데 그 OTT 플랫폼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매출 총액이 뭐 예를 들면 1조다. 그러면 거기에 25%에서 30%를 프랑스 자국 컨텐츠에 재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꽤나 큰 예산이죠. 네. 다만 이제 그 제가 아까 언급한 3개국은 애니메이션만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이제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다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는 저희도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이제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도 자체적으로 뭐 그 투자를 뭐 연간 5천억 하겠다, 8천억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니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만 이제 그들이 벌어들이는 매출 총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애니메이션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지금 특정 퍼센트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은 또는 그것은 이제 이게 진흥 법안의 개정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 본법에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통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하위 법령,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 법의 취지가 통과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5%로 하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3%로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입니다. 예를 들면 OTT 쪽에서도 들어오고, 저희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 뭐 관련된 이제 그런 협단체들이 다 모여서 그 정부 기관하고 다 모여서 적정한 퍼센테이지를 정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는 타겟을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 애니메이션 쪽에 생태는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형태 변화는 뭐 자금 소스가 많아지니까 네, 그거는 뭐 제작 환경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은 생기고. 근데 그게 한편 언뜻 들으면 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OTT 플랫폼에 더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얘들을 그쪽에다가 판매도 해야 되지만 또 투자도 한다고 하니 더욱더 그쪽으로 더 오리엔트 되는 쏠림 현상?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 그럴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그쪽 나온 특정 예산을 집행은 너가 하지 말고 집행은 다 모아서 어느 뭐 특정 펀드에서 대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을지도 그것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뭐 계속 저희가 뭐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까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네. 이게 되게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가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나오죠. 네. 넷플릭스의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세금을 걷듯이 넷플릭스에서 세금 걷듯이 걷어서 진흥 기금으로 분산을 시켜줄 거냐라고 할 때는 그건 이제 또 정부와 넷플릭스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의 포션 자체는 또 저희가 정부랑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번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나라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호주에서도 그 페이스북이나 이 유튜브 쪽에다가 이 자기네 나라에서 서비스에서 자기네 나라 광고 수익으로 다 돈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 어떤 미디어 기업에 대한 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 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좀 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타 지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저희도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처음부터 몇 퍼센트 의무 이런 게 딱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통과가 저희는 우선 1순위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국내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의 어떤 또 하나의 소스가 마련되는 가장 큰 이정표이기도 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 또는 제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을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민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법안 통과가 먼저고 법안은 일단 선언적인 내용으로 먼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하부 시행령에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그 법안을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통과가 되는 게 우선이다. 이제 그런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법안 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이 법안이 이제 개정법인데 이 개정법 OTT 쿼터 투자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제 허니플럭스 이용호 부사장님이 이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또 그 우리 예술인협회 최성옥 부회장님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법안이 좀 힘을 받게 된 게 이제 김승수 위원께서 대표 발의를 이제 작년에 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그 김승수 위원님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위 그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화 콘텐츠의 애니메이션을 비롯해서 이제 그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특히 이제 그 김승수 위원실에 이제 계신 그 이제 보좌관님이 이제
우희성 보좌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애니메이터 출신입니다. 아하, 어깨를 잘 아시는 분이구나. 20년 전에 애니메이터로 활동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제 보좌관 활동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굉장히 이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법이요 지금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발의가 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OTT의 대표 주자가 넷플릭스인데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왔지만은 이제 주로 미국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약간 한미 FTA 이슈가 좀 걸려요. 아, 거기서 또 그게 나오는군요. 네, 왜냐면 이게 일종의 규제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의무적으로 뭐 몇 프로를 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규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미 FTA에 이제 좀 이렇게 외교 통상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김성수 위원실에서 우기성 보좌관님이 그 해결책을 찾은 게 십몇 년 전에 그 한미 FTA의 그 협상 그 합의안 중에서 방송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방송도 한미 FTA에서 규제에서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OTT는 미래로 유보한다라는 내용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약간 외교통상적인 이슈에서 조금 비껴갈 수 있네요. 비껴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고, 어쨌든 간에 뭐 법적인 부분이나 외교통상적인 부분 우리가 뭐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단순하게 보거든요. 어쨌든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고 그 대표 주자가 OTT라면 지금 OTT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미디어로서의 어떤 사회적 의무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방송사들이 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들은 정말 힘이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 의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는 OTT는 아무런 의무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해외에서 이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또 통과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이 경제학적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미디어도 어느 정도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OTT 쿼터 투자 법안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따로 뭐 그걸 준비하는 위원들도 있고 한데 그럼 지금 계신 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와 또 이렇게 뭐 쿼터 별도 법안 이런 게 추진위원회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어떤 그 장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제언을 할 수 있는 그 자문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소위원회에서 그 미디어 관련 그 소위원회에서 이제 이 OTT 그 쿼터에 대한 연구를 좀 그 추진을 했었고요. 그게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입법만 갖는구나. 네, 그래서 자문만 하는군요. 그게 이제 우리 협단체 단위로 이제 와서 협단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 그 위원님들 그 대표 발의하실 위원님을 이제 모시고 또 저희가 이제 장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협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주도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영호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장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도 그 전에 애니메이션 진흥법 통과도 한 4년 걸려가지고 했거든요. 발의하고 나서. 이것도 저희는 뭐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지만은 이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엄청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OTT 관련된 저희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병합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돼야 이제 투자가 이제 그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무슨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까? 앞에서 그 완성.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그 국회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그 입법 조사관들이 자체적인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구나. 예. 어쨌든 뭐 원하는 성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아니 왜 애니메이션 회사가 제작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입법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돼라는 의문이 많이 드셨을 텐데 저도 들었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아무리 내가 필드에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나는 모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참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작사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제가 사실 제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코가 석자는 아닌데. 근데 진짜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냥 저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산업이 이게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 잘 된 가능성보다 안 된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근데 이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그만큼 또 그 뭐 컨텐츠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거는 제작사 혼자 경제적인 논리로만 내몰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 측면 지원해주는 정도 다른 어떤 그 장르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코카나 뭐 문화부도 그렇고 간담회 때 되면 다 하잖아요. 그럼 다 어렵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거기 사람들은 계속 뭐 1, 2년에 한 번씩 또 순환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입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부사장님도 그 프랑스나 캐나다의 그 파트너들이나 제작사들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면 그들도 결국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에 관여하고 또 제도를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걔들도 그런 이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건들지 않으면 이건 뭐 비전이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쪽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좀 오래된 그런 파트너들은 또 그쪽하고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좋은 기획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좀 도움 받고 뒷받침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가 더 못지않게 중요한데 지금 뭐 석자라고 하지만 다른 이게 제작사들이 다 석자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봉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애를 쓰시니까 그게 더 잘 되기를 하는 바람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근데 전무님 이제 이렇게 국회나 이런 쪽에 또는 이런 지원하는 쪽 사람들하고 뭐 자문 또는 이렇게 컨퍼런스를 해보시면 그쪽이 실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느끼는 지원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와 또 필드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온도 차이가 좀 있다고 보이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관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신데 이게 제도라는 부분 어떤 이런 특히 이런 지원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실무 단계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정말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와 그게 이제 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과의 온도차가 좀 있지 않을까,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의 좀 반복인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하나의 컨텐츠의 한 장르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산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끔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설득과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제작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해주세요에 대한 그냥 하나의 불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어떠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어떠한 제안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투자를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회사들 상장사도 있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일본, 미국에서 외주도 많이 받으셔서 정말 서울에 건물도 이렇게 짓고 계신 회사들도 많이 있으셨고, 오히려 그때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의 뭐 음악,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영화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애니메이션이 저는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난 동안 영화, 음악, 드라마는 전부 다 국제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 국제에서 넘버 리드를 하게 안에 됐죠. 들어가는 어떤 네. K 컨텐츠로서의 포지션이 돼 있는데 20년 전에 그런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저는 이게 낙후됐다고 생각 안 해요.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른 거와 경쟁해서 이게 뛰어나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잠재력은 저는 무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드라마도 키웠고 영화도 키웠고 음악도 키웠는데 이게 다음에 키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게임이야 또 이미 또 컸고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부도 좀 애니메이션 산업이란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셔서 왜 업계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왜 자꾸 애니메이션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어떤 핵심 산업이고 중심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속 주변에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인식이 바뀌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지나다 보면 저는 오늘 얘기가 나왔던 그런 어떤 사후 지원 제도나 그 다음에 어떤 OTT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그들의 쿼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미약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는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또 그 부분은 투자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고 투자할 만한 컨텐츠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펀드는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원금이라도 회수를 할까? 이제 이 고민에서 벗어나야죠. 되는 예. 상황이 됐다는 예.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원금 리쿠브는 기본이고 얼마나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률을 몇 프로까지 그런 즐거운 고민이 조만간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셨으니까 위원장님이 이걸 보고 있는 국내 제작사 이제 많이 보는데 그분들에게 좀 부탁이라든지 한번 말씀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렵게 어쨌든 그 완성어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으니 이제 이것은 이번에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OTT 관련된 투자 쿼터 이슈는 이미 이제 작년에 국회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할 일은 이제 큰 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할 일이 남은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늘 저도 그 여기 좀 그 출연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이 두 가지 안이 물론 둘 다 실패할 수도 있고 뭐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이제 두 개 다 만약에 되면은 뭐 대단한 변화가 생길 텐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정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업계 분들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제 측면에서 좀 저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조금 그 추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당장 그 장르적으로 IP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아까 메타버스 얘기도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그 저희 그 우리 김탁훈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기반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동차 산업 이 철강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그 기반이 되는 산업이 항상 있어야지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다 K자 달았잖아요. 뭐 저 게임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문화 콘텐츠 장르가 다 K자 달고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니메이션이 그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의 VFX나 CG 다 애니메이션 기반이고,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감안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뽀로로를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분명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업계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제 굵직하게 진행된 법안과 그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문주 회장님, 정무일 전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